선생님은 여기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미디어 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요일은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소통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짜 뉴스로 여당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짜 뉴스일까요? 아닐까요?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저 기사 딱 제목만 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 근데 이 가짜 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언제 했을까요? 트럼프가 대선 나갔을 때 CNN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페이크 뉴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 싸우고 있죠.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처럼 일당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당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정당들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에 의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타결하고 법안들을 진행을 하는데 언론중재법 자체가 가짜뉴스 관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법을 제정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에 반대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그냥 수정 보도만 할 수 있게끔 빠르게 수정하게끔 하면 안 되냐, 니네가 그렇게 징벌적으로 해버리면은 언론들이 너희가 무서워서 글을 쓰겠냐, 그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론은 국민들 대상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 언론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당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보통 정치적으로 우리 친구들 관심은 좀 있나요? 친구는? 엄청 관심을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가져야 되는 부분이 내가 가져야 될 권리를 내가 정치적 관심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랬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본인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언론중재법. 그러면은 최근에 보면 이 언론중재법이나 가짜뉴스 관련해서 어떤 교육들이 활성화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뭘까요, 친구? 아주 간단하죠? 문해력이라고 해서 미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시각들을 미디어 리터러시. 그쵸. 요즘은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엄청 중요해요. 미디어를 읽고 그리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지금 시대에서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역사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의 수공업을 하다가 증기관이 이제 발명되면서 그때부터는 170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기계식 생산 설비가 가능했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게 2차 산업혁명 빠르게 이어지면서 3차 산업혁명부터는 어메이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컴퓨터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현재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으로 크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주변 사물 인터넷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 맞아. 이게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다 알고 있어. 근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 밑에 지니가 있거든요. 지니야 하면은 네 하거든.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기온은 27도고 뭐 날씨는 맑고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하면은 우산 안 챙기는 거예요. 요즘 지니랑은 여러 가지 대화가 다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 보면은 또 대표적인 게 요즘 전기, 자동차.
요즘 운전하기가 엄청 편해요. 고속도로 가면은 거리만 딱 해놓고 속도 딱 해놓으면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약간 그래도 불안해서 발은 약간 대고는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편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저장해놓고 다 듣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은 거기 mp3 안에 음악을 다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mp3가 16기가냐 32기가냐 64기가냐에 따라서 또 내가 또 들을 수 있는 개수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mp3를 쓰는 사람들은 없죠. 필요가 없죠. 휴대용 게임기 지금 필요가 없죠. 핸드폰은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디지털 카메라 필요 없죠. 요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진 잘 찍히고 좋잖아요.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필요 없고 녹음기도 필요 없고 내비게이션은 진짜로 이제는 완전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아이나비라고 브랜드가 있었어요. 차마다 다 아이나비가 달려있었고 아이나비는 정말로 히트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PDA, 종이지도는 요즘 상상할 수도 없죠.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또 바뀌는 거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오늘 강의를 하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백신도 맞았어요.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간다는 거를 2년 전에 상상했나요? 상상 못했죠.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코로나는 시작일 거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인류의 재앙들이 생길 겁니다. 혹시 최근에 했던 시지프스 드라마 봤나요? 봤죠. 거기 보면은 방독면 쓰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예전에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방독면 쓰고 사는 시대가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5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약수터에서 물을 떠서 보통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요즘은 그 당시엔 물을 사서 먹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못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물 사서 먹는 게 너무나도 일상화됐죠. 나중에는 공기도 아마 사서 마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2위는 페이스북, 3위는 밴드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유튜브. 압도적이죠, 유튜브는.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구독자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죠. 지금 현재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 희망 직업 순위입니다. 초등학생들 3위가 크리에이터예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 뭐라고 돈 많이 버니깐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성인들이 만약 이 선생님 앞에 있는 이 4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유튜브에 들어오고 싶어.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어. 근데 지금 어떤 컨텐츠를 잡으려고 해도 유튜브는 포화가 돼 있어. 그럼 그 포화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 뚫고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클릭률이 높은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내 거 많이 클릭하지 않을까? 하면서 가짜 뉴스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요즘은 유튜브 썸네일들이 제목하고 어그로 끄는 게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게 자극적인 거를 생산해내고 가짜를 퍼뜨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의도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이익을 위해 유포하는 것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옛날에 가짜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 서동요 기억해요? 공주가 자기
좋아한다는 터뜨리거든요. 말아주면서 아이들한테 이 노래 불러줘 이렇게 터뜨리게. 그죠? 백제무왕이 어린 시절에는 말을 캐면서 말을 파는 서동이었죠. 근데 이렇게 팔다가 하나의 소문 듣게 돼요. 신라의 징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너무나도 예쁘다고. 그래서 이 서동이는 확인을 하러 갑니다. 봤는데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가장 전달하고 소문내기 쉬웠던 게 음악이었어요. 노래. 그래서 노래를 만듭니다. 매일 밤마다 선화공주가 서동이를 찾아온다. 이 노래는 흘러 궁궐까지 들어가게 돼요. 한데 징평왕이 이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선화공주를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쫓겨난 선화공주 앞에 서동이가 나타나서 제가 서동입니다 하고 선화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훗날 백제무왕이 됐다는 우리의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죠. 이거는 서동이가 백제무왕이 취하고 싶은 거를 취하기 위해서 퍼뜨린 가짜 뉴스였죠. 예전부터 이런 거는 선동하는 것들은 있었다는 거. 그럼 이런 가짜 뉴스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요즘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1990년대에 탄생했어요. 미디어 관련 모든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근데 2000년대에 탄생했고 SNS,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매체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집합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에 있는 교집합인 거고 크게 보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대중매체를 미디어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분입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세종대왕께서 학자들이랑 정말로 노력해서 훈민정음 만들어내고 한글을 창제하셨다라고 듣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히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양반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글에서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나라에서 어떤 거를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방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이 붙었다 생각해봐요. 각자의 집안에 있는 노비들에게 쌀 한 섬씩을 지급하라 이렇게 붙었는데 그 고을에 있는 양반들이 전부 다 단합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그냥 열심히 올해 농사 지으라고 쓴 방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럼 이 노비들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권력은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기 시작했죠, 한글을.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 많이 죽은 거예요. 죽임 당하고 살해당하고 정말로 많은 피를 흘리면서 탄생한 게 한글이었어요. 권력이 그때부터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도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우리는 계속 미디어, 온라인 시대에 살아갈 건데 그럼 정말 나중에는 진짜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행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가짜뉴스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나눠보는데 풍자 형태의 가짜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개그 콘서트 언저리 뉴스, 우차사의 뭐 LT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광고 형태의 가짜뉴스가 있고 그리고 생산 주체에 따른 가짜뉴스가 있어요. 언론 혹은 언론사 보면은 지금 대학생들이면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뭐 MBC, KBS, SBS, 뭐 JTBC, MBN, TV조선 그리고 신문을 치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이 모든 매체들은 각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도 그 정당에 유리하게끔 글을 쓰고 보도를 합니다. 동아일보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여기서 각자 대답하지 말고 보수다 하면 오른손을 들고 진보다 하면 왼손을 듭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수, 진보. 네, 한 명 틀리고 다 맞았어요. TV조선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하나, 둘, 셋. 그죠? 보수. 그러면은 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어떤 형상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 색깔을 많이 입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 색깔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의 매체만 계속 보다 보면 그 매체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신문을 중앙일보를 많이 봤다. 보수 언론이죠. 진보 언론도 보는 거야. 그러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 생각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생각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본인 색깔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이 될까 보면은 지금 일단은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요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 다 동영상도 다 찍고 있고 공유를 해버리잖아.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정보 제공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언론사랑 정보통신 시장에서 시장이 경쟁이 가열됐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언론사들은 본인들을 많이 클릭했을 때 그 클릭률에 의해서 광고 수익으로 살아가는 곳들인데, 그러면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 조금 더 약간이라도 왜곡시켜서 우리 거를 보게끔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제 또 가짜뉴스가 생산이 되는 거고, 본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물론 의도했겠지, 이렇게 해야지만 클릭할 거니까. 그런 경쟁에서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 측면, 확증 편향, 이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무서운 게 알고리즘이 만약에 내가 보수 유튜버 거를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보수 것만 떠. 아까 얘기했죠.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나왔어요. 페이크 뉴스 하면서. 보면은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2016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뭐 선거 관련 기사가 막 1,500만 건 쏟아졌어요. 진짜 뉴스는 730만 건이었고 가짜 뉴스가 870만 건이었는데,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봤다는 거. 그거를 진짜로 믿었다는 거. 그 당시에 하나 일화가 있죠. 트럼프를 교황이 지지한다. 그래서 교황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나도 트럼프를 지지해야지. 이게 대선에 많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였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생성하고 나면은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그 광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사가 많이 클릭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전 세계로 다 확산됐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요즘 이 정도로 그냥 가짜뉴스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건데, 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또 살펴보면은 의도적으로 해로운 정보를 이익을 위해 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요즘 진짜 심각한 게 MBN이에요. MBN. 그냥 하나의 썰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MBN PD 같은 경우는 이 썰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도를 해버립니다. 가짜뉴스 만들기 체험도 있었어요. 이 친구 누굴까요? 저스틴 비버죠. 공원 벤치에서 저스틴 비버처럼 꾸며가지고 브런치를 먹게끔, 브리또를 먹게끔 이렇게 했는데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해요. 저스틴 비버가 와서 벤치에서 브리또를 먹고 있다고. 이렇게 가짜뉴스는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확증 편향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이게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필터 버블이라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내가 봤던 거 종류에서 알고리즘이 이런 거를 이 사람한테 노출시켜주면 좋아하겠지. 계속 그것만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또 가짜뉴스를 한번 클릭해 놓으면은 가짜뉴스만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 거를 계속 띄워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확증 편향이 생기고 가치관이 그렇게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을 뽑았습니다. 진실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규제, 타율규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규제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타율규제. 저는 타율규제. 친구는?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놓고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됐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 아버지는 북한 인민군이라고 퍼뜨렸던 가짜 뉴스 만들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타율 규제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나라는 잡힐 거고 안 그러면은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10월 15일에 역삼동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104건의 가짜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 주장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도 포함해서 구글 코리아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해당 컨텐츠가 증오, 현저한 편견, 유해한 내용일 때 삭제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삭제한다. 가짜뉴스 규제의 의도는 좋지만 과도하면 지나친 블로킹, 필터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로 삭제 못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들이 있지만 필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정보들은 위험한 게 대체적으로 많다는 거. 그나마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아무도 이건 클릭 안 했을 거예요. 네이버에 포털을 띄우고 뉴스를 누르면은 오른쪽 하단에 고침 기사,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 모음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기사 잘못 올렸다고 기자들이 본인들이 고친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기사들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다시 찾아서 보겠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떴던 그 기사만 기억할 건데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가짜뉴스 확인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짜뉴스 확인 체크리스트. 먼저 첫 번째, 제목이 자극적인 것들은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또 성격 급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제목만 보고 우와 대박 바로 공유 누르잖아요. 채팅방에. 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또 보면은 제목만 보고 공유해서 또 보면은 내용하고 안 맞아. 제목은 A라는 내용인데 기사 읽다 보면 이거 B라는 내용. 야 이건 읽어봤나요? 아니 제목만 봤지.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네 번째, 출처를 확인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대부분의 메이저 신문 언론들은 어느 정도 팩트 체크는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근데 마이너, 아예 이름 없는 인터넷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달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 언론사들, 인터넷 언론사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작성자. 요즘은 또 시대가 발전해서 기사를 보고 나면 우측 상단에 그 기자 이름이 있습니다. 기자 이름 클릭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썼던 기사들 히스토리가 쫙 다 떠요. 그럼 그 기자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자다. 아,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자다. 팩트만 체크하는 기자다. 그런 출처. 근데 그 기사가 뭔가 와 대박 뭔가 어메이징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썼던 글을 한번 딱 클릭했는데 글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언론 조작을 위해서 이 기자 이름을 해놓고 일회성으로 글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가 작성된 시기 확인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2016년도에 맞던 기사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이 기자 같은 경우 왜요?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시대와는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이상 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대학생이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접하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분별력, 판별력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간단하게 느꼈던 거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한 1분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익숙한 거에 속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보던 뉴스만 보게 되고 보던 언론사만 보게 되는데 많이 비교하면서 보고 약간 내 생각에 지금 어디 치우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많이 비교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현 시대가 약간 정확하게 뭔가 판별하고 구분하기 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각자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미디어 리터리스트 능력을 조금 더 기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짜뉴스도 고등학교 때 몇번 들어보기만 하고 진짜 딱히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고 뉴스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오늘 이렇게 대학생 친구 네 분이랑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필터 버블 형상으로 하나의 매체만 계속 보게 되거나 하나의 가치관에 치우친 것들만 노출돼서 보게 되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보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씩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노출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네가 믿고 보는 유튜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또 검증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형이자 누나이자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